좀 색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표를 모셨습니다. 신윤재 대표님인데요. 애프터, 아주 재밌는 근데 애프터 앤 서포트 이런 말인데요. 케어마인드의 신윤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케어마인드의 신윤재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애프터 앤 스포트 네. 이런 걸로 해서 애포트라는 그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근데 이런 이 앱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은데 예. 어떻습니까? 제가 한 20대 초반에 22살에 이제 군대에 갔었는데 예. 군대에서 자다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이제 물을 마셨어요. 네. 자다 일어나서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입 옆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일까 해가지고 이제 그 군 병원에 갔더니 이제 군 병원에서는 이제 고환아사, 뭐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뭐 뇌졸중이 왔나 해서 이제 뭐 뇌CT도 찍어보고 이랬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대 복귀를 해서 다시 군 생활을 이어가는데 이제 눈도 좀 잘 한쪽이 잘 안 떠지고, 네. 그다음에 뭐 삼키는 근육이 약해져서 말을 이제 못하는 지경까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이제 대대장실로 뛰쳐가서 이 어눌한 발음으로 민간병원 좀 보내달라라고 해서 아산병원으로 급히 이제 휴가를 내고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네. 뭐 이런저런 아산병원에서 엄청난 뭐 검사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진단이 나온 게 악성 종양이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나이가 21살 뭐 이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암인가? 라는 개념도 없었을 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제 암 사기에 이제 진단을 받고 뭐 이제 합병증까지 와서 이런 어떤 증상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도 한번 3차까지 받고 방사선 종양 뭐 방사선 치료도 한 28차 정도까지 받고 이제 암의 크기를 줄여서 그 가슴을 이제 흉부를 절개를 해서 이제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적출을 해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깨어나 보니 저는 이제 이 가슴을 절개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게 퇴원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아산병원에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끝났다. 아니 이거 진짜 뭐 예. 네,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집에서 이제 전동 침대를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너무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국의 이 큰 병원이 이렇게 그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런 뭐 병실도 없고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나? 라는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통원 치료를 할 때도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의사한테 뭐 홍삼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뭐 되게 조금 답을 안 해주죠. 되게 좀 싸늘한 반응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런 환자의 어떤 경험 관리가 아직 한국은 너무 후진적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카페에다가 환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게 몇 년도였어요? 그게 2011년도 뭐 12년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10년 이상 된 얘기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경영 과정들을 들으면서 한국의 의료가 너무나 이제 그 병원 중심, 의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 환자의 어떤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환자의 몫으로 담겨져 버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 모바일이나 그런 어떤 기술, IT를 통해서 좀 해결하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 동기가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후에 애프터 그 다음에 서포터를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애포트라고 하셨군요. 애포터라는 서비스 이름을 짓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치료가 아니고 케어다 보니까 환자의 마음을 좀 더 돌봐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명을 이제 케어마인드 그렇군요.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네. 아주 유명한 그런 병원에서 예. 그래서 암 수술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는 병원에서 이제 네. 전혀 뭐 서비스가 없죠. 네, 물론 맞습니다. 뭐 의사가 닥터가 그리고 똑같은 말씀 막 하셨는데 뭐 제가 네. 이건 뭐 나중에 어떤 뭐 음식을 가려야 네, 되냐 맞습니다. 라든지 뭐라고 뭘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뭐 규정된 바가 없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의사가 이제 어쨌든 의사가 이제 또 권위도 있고 그렇죠. 의사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뭐 어쨌든 임상이 끝난 정확한 얘기들 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뭐 음식을 뭘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할 수 없다. 네. 뭐 그런 건 맞는 말인데 또 환자라고 하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라는 게 전혀 그쪽에 이제 전문 지식이 없고 네. 없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맨날 그냥 구글링해서 뭐 그렇죠. 이게 찾아갖고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뭐 지금 네. 아마 대표님이나 저나 네. 모든 환자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네. 아마 99.99%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뭐 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네. 비즈니스까지 연결을 하신 분인데 네. 아주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서포트 그러니까 에포트가 지금은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성형 쪽의 회복 관리 네, 쪽에 맞습니다. 이제 중점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것도 이제 기존 성형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또 있겠죠. 네. 이쪽에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장에 진입한 그렇죠. 이유가 네. 있겠죠. 네. 그걸 잠깐 또 설명해 주시죠. 뭐 이제 성형외과 시장의 어떤 구조적 문제라든지 뭐 인프라 문제를 떠나서 사실 처음 동기는 이제 그 성형외과라는 것이 비교적 경미한 외과 수술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어떤 이런 중증이나 만성 질환을 케어하는 것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 라이센스가 있거나 네. 아니면 관련 분야에서 굉장한 이제 경력을 쌓지 않으면 시작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한국 상당히 그렇죠. 의학 네, 맞습니다. 그 기득권이 전문성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이제 그 당시에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경미한 외과 수술이라는 어떤 그 판단 하에 이런 부분 훅케어하는 부분들을 좀 진입하기가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성형외과 시장 자체를 보았을 때도 한국의 한 90%의 성형외과가 이제 회복실이 없었어요. 네. 점점 추세가 없어지는 네. 추세였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기형적인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의 성형외과를 가보시면 대부분 큰 병원을 떠올릴 텐데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이 한국 성형외과의 건물이에요. 네.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 가보면 상가에 조그마한 1층부터 건물은 5층까지 다 다른 병원이에요. 다 다른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작은 병원에서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있지? 내 몸을 어떻게 맡길 수 있지? 그건 이제 이 너무 그 서울의 가장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너무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어떤 수술실을 빨리 더 만들어서 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회복실보다는 좀 수술실에 좀 집중한 경향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실이 없어서 이제 지방에서 온 환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환자들 그리고 뭐 서울에 살더라도 이제 좀 인근 호텔에서 좀 지내다가 뭐 한 실밥도 뽑고 뭐 네. 케어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이 인프라적으로 케어가 좀 부족하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한 85%의 개원 성형외과들이 1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85%나 돼요? 네, 대부분 한 15%가 이제 3인, 네. 그다음에 한 5인. 좀 큰 병원들, 정말 뭐 유명한 몇 개 성형외과들만 한 10명 정도. 네. 왜냐하면 국내에 한 2년 전 기준으로 해서 그 성형외과 전문의 수가 2,100명밖에 안 돼요, 한국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사실 뭐 부족하다면 부족한데 이제 세계적인 기준으로 인구 수당 성형외과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2,100명이라는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병원들이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간호사들은 대형 병원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대학병원이나 중앙. 그렇죠. 그건 기업도 네,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형외과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의료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평균 한 2명에서 3명 정도 사이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루에 수술을 4-5명만 해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엄청난 환자가 생기게 되는데 그걸 다 케어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집에 가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뭐 문의를 하게 됩니다. 뭐 네. 사진도 보내고 뭐 이런 거 괜찮나요? 네. 저런 거 괜찮나요? 하는데 바쁘죠, 의사들이. 그렇죠. 의사들은 그거 답변할 수술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수술하고 상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외과 수술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수술이 성공적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대전제 아래서 네. 이제 그 코디네이터 분들은 이제 임시 방편적인 답변을 주는 거죠. 네. 뭐 근데 기다리면 괜찮아요. 그건 불법 아닙니까? 그 코디네이터가 답을 한다는 거, 의료 서비스를 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국회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이게 좀 불법이 아니냐라는 문제도 사실 좀 제기는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세무사 시장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장은 세무사가 하지만 네. 결국 기업을 응대하는 사람들은 세무사 응대하는 게 아니라 네. 마지막 컨펌만 세무사가 하는 거잖아요. 성형외과도 마찬가지로 아하. 이제 응대는 그분들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컨펌을 의사가 이제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 컨펌마저 사실 안 일어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좀 엄격하게 따지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의료인이 의료 상담을 하는 행위에도 속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점점 아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가보면은 네.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저기 가보라고 그러면 그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 어떻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고 네, 이건 얼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뭐 그런 자기들만의 게임의 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겠느냐. 네. 조금 개선되도 있고. 근데 아까 보면 뭐 그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1인 병원이면 그 사람 그 의사가 마취 전문의도 없으면서 네. 또 막 수술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조금 위험한 어떤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건 하지 마십시오. 네. 예, 그 그래도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 그 마취 전문의들이 상주하시기보다는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조금 더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오늘은 에포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제가 보니까 그 앱을 쓰는 분들이 그 평가를 올렸는데 상당히 평점들이 좋더라고요. 네. 뭐 4점대 몇 네. 이렇게 되던데. 거기 보니까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네. 여기는 브로커 청정구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야 이쪽에 브로커들이 많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뭐 제가 네. 듣기로도 그렇습니다. 네. 성형외과가 이게 네. 뭐 그런 브로커들이 많이 끼어서 맞습니다. 영업행위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저들이 말하는 브로커 청정구역이라는 네. 에포트 네. 그런 칭호를 얻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성형외과 시장 자체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의료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영적인 부분도 중요한 사실 그 의료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강남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사람이 아파서 가는 병원이 아니라 안 아픈데 그렇죠. 미용을 위해서 가는 병원이다 보니까 예, 맞네요. 이 모객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뭐 신문, 라디오, 그 다음에 버스, 네. 그 다음에 그 네이버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네. 그 다음에 앱 다양한 채널에 정말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사실 쓰고 있거든요. 네. 모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형이라는 게 경험제이기도 하면서 신뢰제이기도 하다 경험제이면서 네. 신뢰제. 왜냐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탐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내가 뭐 모르니까 네. 탐색을 막 해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렇죠, 탐색을 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거 또 신뢰까지 있어야 되는 고비용에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게
비포 애프터예요. 음. 별다른 그렇죠. 말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사진 한 장으로. 비포 애프터가 가장 중요하다. 아, 예, 그러네 보니까. 예. 이게 가장 이 성형외과의 핵심인데 마케팅 핵심인데 누가 자신의 얼굴을 사실 공개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거 공개를 하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성형외과에 가면 이 얼굴 공개를 조건으로 이제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이 성형외과에 남게 되고 그 성형외과에 남은 사진을 성형외과 자체적으로 광고에 쓰거나 예. 아니면 이거를 대행사, 마케팅 대행사에다가 이 사진을 줘서 그 대행사들이 카페나 뭐 블로그나 네. 아니면 성형 앱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고객들도 똑똑한 게 본 사진을 계속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알죠. 고객 입장에서도 이거는 뭔가 브로커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앱들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도 병원한테 모객을 해줘야 되는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비즈니스 예. 구조가 수많은 병원을 입점을 시켜서 앱에 접속했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배달 앱처럼 네. 그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성형외과들이 쫙 쓰였어요. 근데 성형외과 입장에서 여기 입점했다고 해서 예. 고객이 내 병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 앱도 그 후기를 보듯이 이 성형 앱 내에도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후기를 봅니다. 비포 애프터를 보고 근데 그 비포 애프터 밑에 어떤 병원에서 했는지 쓰여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은 사실 잘 안 쓰거든요. 네. 자기 사진을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어떤 병원에서 했고 뭐 이 병원을 칭찬하는 글들은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일상에서 그런 걸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고가 이제 너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 비즈니스는 수술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술 후에 자신의 어떤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관리하는 앱이다 보니까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 광고, 병원에 광고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자체도 수술한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어디가 아팠어, 서로, 어디가 서로. 뭐 문제가 있었어 네. 이런 내용을 주고받다 보니까 수술 전에 사람들이 저희 앱을 알고 설치를 해서 봤을 때도 병원 광고가 전혀 없고 실제 예후나 경과에 대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후기들이 이제 평점들에 이제 브로커가 없는 것 같다. 되게 뭔가 청정한, 깨끗한, 클린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그 결국에 커뮤니티가 그렇지 결국에 이제 애프터가 성형외과의 성형병원의 네. 홍보라든지 네. 뭐 연결해주는 그런 그 앱이 아니고 그렇죠. 네. 이제 그 케어 앱. 수술을 한 이후에 네. 그 환자들이 네. 이제 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뭐 정보를 게더링 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검색한다든지 네. 또 뭐 부작용이나 뭐 이런 상처 같은 것들에 대한 뭐 네. 두려움 같은 것들을 그렇죠. 네. 의사한테 묻지 못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네. 애프터를 네. 뭐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제가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그 기존의 성형병원에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뭐 저희랑 유사한 비즈니스를 했던 그 회사들이 거의 다 망하거나 네. 사실 많이 힘들어해서 거의 사라졌고요. 네. 지금 저희가 좀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요. 네네. 일단 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이런 후유증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거의 의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수술을 잘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맞고 그 수술을 정말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할 일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의료를 서비스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수술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후유증과 부작용은 그럼 누가 케어해 주냐? 그럼 여기서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케어해 주겠다라고 이제 나섰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괜히 긁어 부스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가만히 놔두면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텐데 해결될 건데 그래 왔는데 예.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네. 다들 잘 기다렸는데 네. 왜 이거를 너희가 건드리는 거냐 좀 안 좋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부분은
기다리라고 했을 때 원장님 앞에서 내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렇죠. 커뮤니티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요. 네, 환자들은. 네. 공포거든요, 사실. 네. 불안함을 넘어서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렇죠. 네. 그거는 엄청난 공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수집을 해봤어요. 네. 도대체 뭐가 불안하고 뭐가 답답하고 네. 뭐가 공포스러운지 좀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봤더니 결국에는 이 수술 끝나고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네.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가 이 시간이. 그리고 그럼 내 이 매일매일 가정이 진짜 잘 회복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도 이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하고 네. 그다음에 좀 답답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시간 좀 줄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빨리 사회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야 뭐 먹고 자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시간 줄이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AI라든지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의 어떤 상태를 이제 기록 입력을 하게 되면 네. 분석을 해서 너가 어느 정도 회복했고 몇 % 회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정도의 이런 증상이 사라질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증상은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고 다른 사람들도 뭐 같은 연령대 같은 수술한 사람들도 뭐 이런 증상들을 많이 겪고 있다. 그리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리포팅을 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돌아왔는데 이제 서두에 질문 주셨던 대로 병원에서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네. 저희가 필요하군요. 이제, 뭐 병원에서 뭐 그래도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기존에는 병원과 이제 협력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내놓았던 게 병원도 결국에는 내 환자를 당연히 잘 돌봐야 된다는 어떤 당연하죠. 사명감이 그렇죠. 있을 거고 네.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기록한 이 예후나 경과에 대한 데이터를 집도한 의사가 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네.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와 제휴를 하게 되면 네. 병원은 정말 내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경과나 예후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의사는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코멘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이제 오늘 사실 이 시간은 뭐 훈수 시간입니다. 네. 이게 타이틀이 디지털 훈수인데 제가 훈수를 두는데 물론 네. 제가 성향에 대한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그런 헬스케어 시장에서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우리가 지금 어쨌든 그 의료 소비자 네.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은 어쨌든 초갑이나 울트라 갑이에요. 예. 가서 그냥 내가 진료받고 그냥 그냥 뭐 하면 그냥 네. 그대로 따라야 되고 네. 잠시 보는 그걸로서 병원은 네. 환자를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예. 그 외의 시간 실제는 훨씬 더 많은 시간 99% 이상의 시간을 네. 환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제가 보니까 어쨌든 지금 하시는 네. 그 서비스가 네. 성형 쪽으로 들어가서 회복 관리에 집중했지만 네. 이건 모든 환자들이 똑같거든요. 그 맞습니다. 뭐 성형뿐만 아니라 네. 네. 어딜 다치든 그렇죠. 뭐 네. 암 수술을 하든 맞습니다. 특히 뭐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네. 뭐 당뇨라든지 예, 뭐 맞습니다. 암이라든지 네. 이런 성인병들 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계속 우리가 뭐 그런 네. 병원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잠깐 의사들이 보고 네. 네. 진단을 내리고 네. 어쨌든 뭐 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피드백이 없거든요. 그렇죠. 병원 쪽에도. 네. 그럼 사실 병원 쪽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네. 그분이 정말 전문가라면 네. 야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네. 그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그렇죠. 혹은 그게 맞는지에 대한 네. 부분을 네. 데이터를 네. 보고 싶어하고 또 네. 모으고 싶어할 거란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처방을 할 때 네.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았나 네. 혹은 뭐 틀렸나라고 하는 네. 것들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에포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네. 사실은 모든 그 헬스케어 시장에 적용이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오히려 병원들이 네. 의사들이 스스로가 부탁을 해서 네. 그걸 좀 내가 솔루션을 쓸 수 없느냐, 네. 내가 우리 환자 관리를 맞습니다. 어차피 병원에서는 네. 제가 알기로는 큰 병원들은 지금 네.
독자적으로 이제 그런 네. 뭐 앱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그냥 앱만 들러덩 만들어놨지 그렇죠. 네. 데이터가 없잖아요. 서비스가 그렇죠. 제대로 안 네, 되고. 맞습니다. 그걸 오히려 저는 이 신 대표님이 하시는 네. 애프터가 그걸 네.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또 병원들은 큰 돈 안 들이고 네. 있는 거를 그냥 써서 네. 예. 또 이제 어쨌든 뭐 그 자기 그 우리 소비자들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네, 네. 자기들 어쨌든 소비자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맞습니다. 고객들을. 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애프터가 향후에 그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애프터가 갖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네. 뭐 수익 모델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이 들으면 네. 아 저건 내가 애프터를 써야 돼라고 하는 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사분들도 내 환자를 내가 케어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대화 길어지니까 이제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건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 1인당 봐야 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1분 진료, 5분 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의사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잘 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일반 개원병원들에서는 우리가 그 몸이 가려워서 피부과를 가면 이게 습진인지 건선인지 네. 아토피인지 네. 무좀인지 의사의 눈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어허. 피 검사를 할 수도 없고요, 뭐 조직 검사를 할 수도 네. 없는 네.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도 좀 뭔가 좀 환자의 개인 맞춤화된 어떤 진단과 그 다음에 어떤 좀 더 정밀한 어떤 케어들을 하고 싶지만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어떤 한계점들로 인해서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환자가 나한테 진료를 받고 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시한 어떤 어떤 가이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네. 교육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자도 스스로가 그 건강관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잘 그거를 관리를 하고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의 소비자들도, 의료 소비자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다들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거울 보고 좀 괜찮으면 안 가고 아, 자기가 느끼기에 좀 괜찮아지면 병원을 오라 그래도 안 가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의사 맞습니다.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진단을 하고 뭔가 처방을 했는데 분명히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약을 먹고 아니면 뭔가 케어를 하고 다시 와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이 후행적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의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잘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다시 온다 그러면 의사도 무섭대요. 그렇죠, 도대체 그렇죠.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여기 왔을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병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결국 환자를 중심에 두고 모바일 시대에 누구나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있고 이 앱을 쓰기 때문에 이 앱을 통해서 환자를 케어하고, 그 케어하면서 그 얻어진 데이터를 의료진이 활용을 해서 네. 의사를 앱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네. 의사 환자를 더 잘 연결해주고 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게 저희의 이제 네. 공적인 지향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쌓여진 데이터를 병원들도 많이 원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이제 대학병원들에서 저희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외과 교수님하고 성형외과 교수님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좀 교류를 해서 네. 좀 그 환자들한테 이제 좀 활용하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뭐 본인들이 이제 연예 외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 한 4,000명 정도를 이제 그 환자를 보시는데 네. 이 데이터가 다 유실되고 뭐 그 다음에 병원에 잠깐 왔을 때 정도의 어떤 그 데이터지. 지극히 작은 데이터죠. 그렇죠. 스냅 데이터, 네. 분절된 데이터만 있지. 이 연속된 데이터들, 이 환자가 사람의 몸이 계속 동적 변화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데이터가 없어서 전혀 모르죠. 그 네.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네.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 뭐 환자 상담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저희 이제 기술에 환자가 상담을 왔을 때 그 상담한 환자의 환부를 찍어서 저희 엔진에 넣게 되면
이 환자의 예후가 쭉 보이는 거죠. 네.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한 다음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예측 추천 모델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환자가 그러면 진단을 받고 나서 처방을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격으로 환자 교육을 네.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AI로 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환자의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계속 그렇죠. 이제 예.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병원들이랑 협업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재보험회사하고도 좀 만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GA라고 해서 보험 대리점 회사, 네. 뭐 실제 보험회사 손보나 생명보험회사들도 만나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요즘 최대 하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비대면 영업.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그렇죠. 영업이 이제 그렇죠. 불가능했어요. 네. 전통적인 보험회사들은 이제 보험 설계사들의 양이 그 결국 보험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데 네. 대면 영업이 안 되니까 이게 이 비용인 거예요. 이 보험 설계사들이.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점점 비대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화두는 젊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해요. 큰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니 보험, 소액 단기 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판매하려고 하니까 예. 어디다 판매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도대체 온라인 몰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보험회사들이 이것을 많이 팔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액티브 유저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특정 환자들, 특정 고객군이 많이 모여 있는 플랫폼에다가 팔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성형 케어 같은 경우에 성형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될 거고 아토피 케어 출시되는 아토피 케어 같은 경우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어린이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 아토피 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보험 가입에 좀 쓰고 싶어하고요. 이 플랫폼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입을 시키면 보험금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게 보험회사의 이익인데 덜 내야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케어 앱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 케어를 잘하면 그럼 보험금을 일정 부분 환급해 주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케어를 잘 못해가지고 결국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될 때도 보험 심사를 할 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생활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게 악화가 돼서 보험금 지급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급 심사를 결정할 때도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뭐 병원하고는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가지고 같이 여러 지금 성형외과들 개원 병원들도 지금 한 최근에 저희가 오픈한 지 한두 달 됐는데 그래도 한 20개 병원 이상씩 이제 점점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병원도 이제 같이 하는 게 있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국내 이제 대형 한 4개 보험회사들이 이제 저희하고 지금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도 그 몇 군데 한 3군데 정도 아마 협업을 하고 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대학병원은 지금 2군데. 2군데. 네, 대학병원 2군데. 밝혀도 됩니까? 지금 뭐 나중에 공식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제가 어쨌든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애프터가 갖고 있는 그 액티브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갖고 사실은 이제 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병원들이나 보험사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그 사실은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군요. 지금 뭐 로우 데이터를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말씀하셨어요. 로우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익명화, 그다음에 비식별화라고 해서 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이제 가명화, 익명화, 비식별화라는 필요하겠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정을 또 거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수요처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재가공을 한 다음에 뭐 통계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드 형태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제공이 되는 사항이고 로우 데이터가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위반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를 이제 의료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건 임상에서 나온
단어예요. 네.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물들을 이제 비교해서 이게 근거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만들어서 네.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임상이 되느냐 네. 마느냐가 결정이 나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임상을 했다면 네. 요즘에는 한 시판이 되고 나서 임상 1상, 2상, 뭐 3상, 4상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한 3상까지는 뭐 병원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네. 이제 시판이 되고 나서는 이 약의 임상에 대해서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은 굉장히 소수의 집단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소수 데이터만 갖고 하니까. 굉장히 뭐 몇 천만 명한테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만 먹었을 때 누구는 머리가 안 아픈데 누구는 네. 머리가 아플 수도 네, 있고, 네, 네. 누구는 구토를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거는 몇 천만 명의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이제 모바일 앱이 돼서 그렇죠. 그 임상 테스트를 했을 때 시판 후에 네. 4상 정도의 테스트를 할 때 이제 환자를 좀 더 모바일 앱에서 쉽게 모아서 그 환자들이 이 약을 뭐 바르거나 아니면 뭐 먹거나 그랬을 때 매일매일 환자 자기 기록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받아보면 후형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화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것을 임상에다가 많이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뭐 지금 FDA 쪽에서 이런 방식들을 몇 군데 이렇게 써면서 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 점점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최근의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그 임상 실험만 전문적으로 네, 네. 가정에서 하는 그런 네. 그 스타트업이 이제 큰 투자를 받았다는 네, 뉴스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뭐 그쪽도 나중에 관심을 가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쨌거나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원도 그렇지만 개별 의사들도 네. 자기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들을 네. 대상으로 네. 자기가 그걸 관리를 못하니 네. 네. 어쨌건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애프터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보험사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실손 보험 요즘 문제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하도 많이 돈을 타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험사도 네. 뭔가 앱을 쓰게 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별로 관리를 하지 못하지만 그 데이터가 지금 애프터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네.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도 있고 네. 또 어쨌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보험사가 네. 이건 써야 돼.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보험 가입자들한테 그렇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쓰도록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가입자들한테. 네, 왜냐하면 그게 맞습니다. 자기들 이익이니까. 예, 보험료를 내주는 네. 비용을 네. 줄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거 괜찮은 건데요. 자, 그리고 또 뭐 부가적인 부분에서 네. 또 서비스하는 부분도 있겠군요. 네. 아무래도 네. 네. 그 앱 내에서 뭐 네, 약간의 맞습니다. 어떤 뭐 의료기기라든지 네. 또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관리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비즈니스를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네. 할 수 있겠군요. 그건 뭐 약간 뭐 좀 작은 부분이겠죠. 사실 집중을 하면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환자들이 원하는 거는 먹기 싫은 거 먹으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는 관리보다는 네. 뭔가를 처치를 받아서 네. 한 번에 빨리 해결하고 싶거든요, 문제를. 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제품의 영역이 좀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뭐 연고를 바른다던가 네. 아니면 뭘 먹는다던가. 물론 의사가 처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런 회복 관리에 필요한 몰 자체가 국내에 없어요. 또. 그래서 환자들이 다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예.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아놓은 몰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적시적기에 필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흉터 연고도 이제 뭐 실리콘 타입이 있고 겔 타입이 있고 이렇게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멍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럼 2주 이내에 이 멍 크림이 판매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적시적기에 하려면 결국에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서 저희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수술 일자부터 지금 며칠 차인지 이런 게 나와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런 유관 제품들을 모아서
이 환자들한테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넌 지금 이 시기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이 제품을 써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제품사들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약국에 입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약국이 또 코로나로 이제 B2C 채널로 확장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어떤 뷰티 쪽이나 이런 케어 쪽은 대부분 어떻게 접근했냐면 피트니스나 다이어트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화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채널이 생긴 거죠. 이들 네. 입장에서는 네. 회복 관리 도대체 뭐지? 근데 회복을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먹는 거를 찾고 있고 샐러드를 찾고 있고 고단백 식사를 찾고 있고 결국 그게 환자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채널로서 이제 저희 서비스가 이제 좀 부각이 됐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거의 한 40분 이상을 이제 우리가 대화를 했는데요. 네. 원래 한 30분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대표님이 네. 아주 정말 진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은 뭐 계속 시장이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올해도 지금 뭐 CS에서도 뭐 최초로 그 네. 에버의 CEO가 네. 그 헬스케어 쪽의 CEO가 네. 키노트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가장 큰 시장이 앞으로 헬스케어 즉 디지털 기반의 네. 헬스케어 시장인데 제가 이제 한 번만 모셨는데 앞으로 또 계속 제가 좀 모시고 네. 싶고요. 네. 또 같이 우리가 또 서로 얘기를 네. 나누면 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제 오늘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모바일이 나온 시대 이후에는 이제 어쨌든 커넥팅 즉 연결을 해가는 그런 네. 시장이었는데 네. 이제 대부분 연결이 돼서 네. 이제 커넥티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최근에 커넥티드 임팩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연결된 이후에 어쨌든 임팩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애프터가 네. 지금 케어마인드가 네.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다 연결된 세상에서 네. 하나의 임팩트를 창출해 놓고 있는데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네. 그 헬스케어 쪽에 네. 즉 기존에 했던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네. 즉 병원이라고 하는 네. 의학이라고 하는 그 네. 사실은 초갑이죠 울트라갑 네. 그쪽이 의학 기득권이 할 수 없는 그 분야를 지금 이제 서비스를 갖고 오셨는데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혁명이 네.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만들 수 있다. 네. 즉 그 의학이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도 좀 무너뜨리고 네. 또 기존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 의료 서비스 소비자로서의 모든 개인들의 어떤 권리를 네.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지켜나가고 네.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만 네. 제가 한 분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추가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혼수 시간에는 요즘 이제 얘기하는 커넥티드 임팩트 즉 모든 세상이 연결된 이후에 이제 임팩트가 창출되는데 그 중에서 헬스케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비즈니스라는 케어마인드의 신윤재 대표를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또 대표님께서 또 하시고 싶은 얘기를 다음 시간에 예,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디지털 혼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